안녕하세요. 전산세무 1급 제78회 기출문제 실기편 보겠습니다. 회사 이름 주식회사 소한이고 코드번호 4078번이랍니다. 회사 변경 버튼 누르시고 4078 주식회사 소한으로 변경하신 다음 출발합시다. 문제 1번. 다음 거래에 대해서 적절한 회계 처리를 하십시오. 일반 전표 입력 메뉴 또는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다가 회계 처리를 입력하는 문제입니다. 1번 문항. 3월 10일 당사는 2월분 영업부 직원의 급여에 대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의 본인 부담분 90만 원, 요 금액은 급여 지급할 때 차감 지급된답니다. 요 부분 떼고 나머지만 급여 준다 이겁니다. 그러면 장부에는 예수금으로 처리되어 있겠다 그지요? 그 다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의 사업자 부담분, 회사 부담분을 의미한다 그지요? 건강보험료 40만 원과 국민연금 50만 원이랍니다. 요 금액을 현금으로 해당 기관에 납부했답니다.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에 대해서 회사 부담분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처리할 거다 그죠? 그때 비용 계정 과목은 복리후생비 계정 과목을 사용한답니다. 코드 번호는 영업부 직원이니까 800번대 코드 사용하면 되겠다. 됐죠? 분석 끝났습니다. 입력합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열어서 입력하면 되겠네요. 날짜 3월 10일. 자, 대변에 있는 예수금을 차변에 적어서 없앱니다. 부채의 감소다 그지요? 예수금을 적어서 감소시키고 얼마요? 90만 원입니다. 그리고 차변에는 우리가 회사 부담분은 회사 생돈 내는 거다 그지? 우리 회사의 생돈이 나가니까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계정 과목 복리후생비로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800번대 코드. 금액은 얼마요? 40만 원과 50만 원 합한 90만 원 될 거다. 예수금 금액하고 똑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원래 내야 될 금액을 회사가 절반만큼 부담해주고 그 절반만 직원이 실제로 부담하도록 현재 법에서 규정되어 있다 이겁니다. 자, 차변 복리후생비 800번대 코드 비용 처리하고요. 90만 원. 그래서 지금 돈 나가야 되는 건 얼마입니까? 90만 원과 90만 원 합한 180만 원만큼이 돈 나갈 건데요. 뭘로? 현금으로 나간다 이겁니다. 대변에 현금 180만 원 이렇게 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2번 문항 3월 31일 당사의 동양은행의 보통예금에 입금된 내역을 확인한 결과 예금에 대한 이자 소득이 입금되었답니다. 다음의 관련 원천징수 영수증의 일부를 참조하여 회계 처리하래요. 예금 넣으면 이자가 들어온다 그죠? 그 금액이 얼마냐면 42,000원이랍니다. 그런데 요 금액 전부 다 우리가 받는 게 아니고 요 금액에서 일부 금액은 법에 따라서 원천징수 되더라 이겁니다. 얼마가요? 법인세가 5880 그리고 지방소득세가 580 이렇게 두 개가 원천징수 되어서 두 개 합하면 6,460원이래요. 요 금액이 원천징수 되어서 42,000원 빼기 6460 한 금액이 이제 보통 예금으로 입금되더라 이거지. 됐죠? 법에 따라서 원천징수된 부분은 어떤 성격입니까? 나중에 내야 될 법인세를 지금 미리 내는 성격이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원천징수된 부분은 선납세금이라고 기록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그지 선납세금으로 기록되는 금액은 6460인데 그 중에서 5880은 법인세를 미리 낸 거고 580은 지방소득세를 미리 낸 거다라고 뭐 분석할 수 있겠지. 자, 3월 31일
대변에 이자 수익 인식합니다. 얼마요? 수익 인식하는 금액은 42,000원이라고. 그 중에서 차변에 선납세금으로 기록해야 되는 금액은 6460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 35540이네요. 요것만 보통예금으로 들어온다. 됐습니다. 입력 완료. 3번 문항 봅시다. 2월 12일 당사는 브라질의 아마존사에 제품을 직수출 FOB 선적지 인도 조건일입니다. 요거를 직수출을 진행했다. 총 수출 대금은 35,000달러고 1월 30일에 수령한 계약금 3,500달러. 요거는 수령한 다음에 바로 350만 원으로 환가해 버렸답니다.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선적일인 2월 12일에 보통예금으로 수령했고요. 2월 15일에 요 금액을 환가했답니다. 자, 그리고 1월 30일, 2월 15일, 2월 12일 뭐 이런 날짜의 기준 환율이 이렇게 제시되어 있네요. 자, 이 내용 입력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직수출하는 거니까 영세율이라는 부가가치세가 적용된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이 되어야 되므로 이 내용은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상단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되어야 되는 부분을 쭉 적어주고요. 하단 쪽에는 차변, 대변, 회계처리 적어주면 될 겁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 열고. 자, 오늘 날짜는 언제라고? 2월 12일이라고. 자, 유형은요, 수출하는 거니까 16 수출이다, 그치? 자, 품목 수량 단가는 넘어가셔도 되겠고요. 자, 공급가액 적어줍시다. 부가가치세법상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의 과세표준 어떻게 계산한다고 했습니까? 공급시기가 언제입니까? 선적일이다, 그지? 선적일이 언제라고? 선적일이 2월 12일이라고. 2월 12일의 기준환율 1달러당 1,200원. 요걸로 과세표준 계산하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예외가 하나 있었다, 그지? 예외가 뭡니까? 공급시기인 선적일 전에 달러를 받아가지고 그 달러를 선적일 전에 환전을 했을 때는 그 환전했을 때의 환율 가지고 과세표준 계산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경우에 있어서 35,000달러 중에서 3,500달러라는 요 금액은 선적일 전에 1월 30일에 받아가지고 선적일 전에 환전해버렸다고 이겁니다. 그래서 3,500달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얼마로? 350만 원으로 적용하자 이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35,000달러에서 3,500달러 빼면 얼마입니까? 31,500달러입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선적일의 기준환율 1달러당 1,200원을 적용하자라고 우리 열심히 공부했었습니다. 요 내용을 실기편에서 너 요거 아니? 라고 물어본 것이다. 아시겠죠? 자, 요 내용을, 요 금액을 상단부 영세율 과세표준 쪽에 적어주자. 31500 곱하기 1200 하면은 3780만 원 나오고 그거 플러스 350만 원 하면은요 41300000 나옵니다. 요거를 과세표준 금액으로 적어주자. 됐지요? 41300000. 그 다음에 거래처는 어디입니까? 아마존이다, 그치? 아마존사 이렇게 적어주고. 자, 영세율 매출일 경우에는 어떤 이유로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딱딱 기록해 주자고 했습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직접 수출이다, 그지? 1번이라고 선택해 주고요. 자,
분계는요 혼합 이렇게 누른 다음에 하단부에 회계처리 입력하면 됩니다. 자, 대변에 제품 매출 맞을 거고요. 차변 이제 채워 나가면 됩니다. 차변에 선수금이 대변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게 없어질 겁니다. 차변에 선수금 적어주고 금액 얼마라고요? 350만 원이라고. 그리고 차변에 외상 매출금 기록해야 될 겁니다. 외상 매출금 금액은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데 우리 확인해 봐야 될 겁니다. 자, 요 금액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습니까? 31,500달러 곱하기 요 2월 12일의 기준 환율 가지고 외상 매출금 기록해야 될 거라고. 맞죠? 31500 곱하기 1달러당 1,200원. 31500 곱하기 1,200 하면 3,780만 원 나오고 요 금액 자동으로 표시되는 것과 똑같다 이겁니다. 아하, 그러한 이유로 이렇게 차변에 두 금액이 회계 처리되는 바람에 대변에 제품 매출 금액이 요 두 금액 합한 거가 되는데 요 금액은 결국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과 일치하게 되구나라는 내용까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됐습니다. 이렇게 입력해 보았고요. 좋은 문제라고 생각되고 또 유사한 스타일로 출제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이론편에서 열심히 배웠던 내용을 이렇게 응용하는 문제다 이겁니다. 별표 쳐두시고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이겁니다. 자, 3,500달러에 대해서 1월 30일에 환전해가지고 350만 원으로 환가했다고 그랬는데요. 실제로 3,500달러를 실물하면 환전할 때 어떤 환율이 적용되겠습니까?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고객 외화 매입 환율, 그게 적용될 겁니다. 그 환율은 나라에서 고시하는 기준 환율하고 조금 다를 거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요, 1월 30일의 기준 환율이랑 실제 은행에서 적용하는 환율이랑 똑같았다라는 가정하에서 좀 출제되었다는 게 조금 실무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 아쉽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러한 스타일의 문제가 나온다면 제시되어 있는 환전일의 기준 환율과 실제 은행에서 적용했던 환율이 다르기 때문에 요 350만 원이라고 제시되어 있는 금액이 요거하고 딱 맞아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그지? 실제 환전했던 금액 요거 가지고 딱 과세표준 계산하고 회계 처리도 요걸로 딱 하자 이겁니다. 됐지요? 오케이. 자, 4번 문항 보겠습니다. 3월 30일 당사의 영업부서는 업무 수행을 위해서 주식회사 한결렌탈로부터 승용차 2000cc 5인승을 임차하고 월 이용료는 2월 5일에 보통예금 통장에서 자동 이체되고요. 전자세금 계산서는 말일자로 수취했답니다. 전액 비용으로 회계 처리할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승용차 렌탈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세금 계산서 받았다라는 거지요. 공고가액 부가가치세 적혀 있는데 여기 적혀 있는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에 해당하니까. 따라서 부가세 유형은 54 불공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회계 처리는요. 차변의 임차료 코드 번호 800번대 코드. 대변은요. 2월 5일에 보통 예금에서 빠져나갈 건데 세금 계산서 끊는 날짜는 그 전달 3월 30일에 발급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3월 30일 일자에서는 아직 돈 안 준 거니까 대변을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면 될 겁니다. 분석 끝났고요. 이제 입력할 겁니다. 입력할 건데 우리 교재 내용에서 조금 오타가 있어서 오타 수정하고 진행하도록 합시다. 자, 전자세금 계산서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지? 아래쪽에 있는 증빙 제목에는 전자계산서라고 표시되어 있다 그죠? 요거 좀 수정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재 편집하시는 분들이 세법 회계 전공이 아니시다 보니까 가끔 이런 실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서식 제목을 전자세금 계산서
요렇게 좀 수정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말일이라고 했는데 3월 달의 말일은 3월 31일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거 말일이라고 돼 있는 거를 그냥 말일자로 수치했다라고 돼 있는 거를 정확하게 그지? 3월 30일자로 수치했다. 뭐 이렇게 좀 고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됐지요? 자, 분석했고 입력합니다. 3월 30일 유형 54 불공이고 자 서식으로 세금 계산서가 이렇게 제시되어 있을 때 품목, 수량, 단가란에 무언가가 기재되어 있으면 입력해 주기로 했다. 그죠? 품목란에 소나타라고 적혀 있으니까 입력해 줍시다. 자, 공고가액은 200만 원. 부가가세 20만 원. 상대방 그랬죠? 한결 렌탈. 자, 전자 여부요. 분계는요. 자, 불공제 사유 뭡니까?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입니다. 3번이라고 선택해 주고 자, 분계 차변을 임차료 코드번호 800번대 코드로 입력하자. 대변은 미지급금으로 입력해 주자. 됐습니다. 상단 하단 입력 완료. 입력 끝났고요. 참고로 하나만 부연 설명해 볼게요. 우리 이론편에서 이런 내용 배웠다. 그죠? 선세금 계산서의 특례. 밑도 끝도 없이 세금 계산서 발급하고 7일 이내에 돈 받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 같다. 그지? 3월 30일자로 세금 계산서 끊더라도 7일 이내에만 돈 받으면 되거든. 다음 달 5일에 돈 주니까. 그지?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선세금 계산서를 주식회사 한결렌탈이 우리한테 발급해 준 모양이다. 그렇게 뭐 분석할 수도 있겠네요. 한번 부연 설명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4번 문항까지 풀어봤고요. 열려있는 메뉴 전부 닫고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문제 2번 봅시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부속 서류 작성 문제입니다. 1번 문항. 다음 자료를 보고 올해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 과세표준 명세는 생략한답니다. 요거를 작성하십시오. 단 제시된 자료 이외의 거래는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무시하고 다른 부속 서류 작성은 생략한답니다. 메뉴 열고 자료 읽으면서 바로 입력하는 식으로 진행할게요. 부가가치 탭 누르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엽니다. 기간은 1기 확정이니까 4, 5, 6월이다. 그죠? 4월부터 6월까지. 매출 관련 자료입니다. 신용카드 과세 매출액 3,300만 원, 부가가치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랍니다. 3번 라인에 적으면 되겠다. 그죠? 3,000만 원과 300만 원. 그리고 3번 란에 무언가 금액이 기재되면 19번 란에 요 3천만 원이라고 적겠다. 그죠? 3천만 원 곱하기 1.1 한 금액을 적어주기로 했습니다. 330000000. 물론 19번 란에 3,300만 원 안 적어도 감점은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이왕이면 정확하게 입력해 주자라고 했다. 그죠? 오케이. 그 다음 세금 계산서 발행 과세 매출액이랍니다. 1억 원. 자, 아래쪽에 내용 나와 있습니다.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그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걸로 가정한답니다. 이게 공급가액을 말한다. 그죠? 그럼 1억 원은 1번 라인에 적으면 되겠습니다. 100000000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는 1,000만 원. 그 다음에 예정신고 과세 매출, 신용카드 매출이랍니다. 요거 누락분 1,10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랍니다. 요게 입력되어야 되겠다. 어디? 매출이면서 예정신고 누락분 7번 라인에 반영이 되어야 되고 상세 내용은 오른쪽에 적는다. 그지? 과세면서 기타 33번 라인에 그 내용 적으면 될 겁니다. 1,000만 원과 100만 원으로.
됐습니다. 매입 자료 볼게요. 세금 계산서 수취한 과세 매입액 5천만 원이랍니다. 고정자산 매입액 2천만 원이고 접대용 물품 매입액 400만 원이랍니다. 세금 계산서 수취한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 매입인지 고정자산 매입인지 구분하도록 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일반 매입 쪽에 3천만 원, 고정자산 매입 쪽에 2천만 원 적으면 되겠고, 접대 관련 지출은 불공제니까 이 금액은 16번 라인에 다시 반영되도록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10번 라인의 일반 매입 쪽에 3천만 원 적어주고요. 그리고 과세 매입이라고 했으니까 부가가치세 300만 원 적어주면 될 겁니다. 그 다음 고정자산 매입 2천만 원 적어주고 부가가치세 200만 원 적어주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접대비 관련 지출이 400만 원입니다. 요게 16번 라인에 반영되어야 되고 상세 내용은 오른쪽에 적는다, 그지? 49번 라인에 적으면 되겠습니다. 400만 원과 40만 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 과세 매입액 일반 매입이래요. 1,10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랍니다. 요 금액은 그 밖의 공제 매입세 쪽에 반영되어야 된다, 그죠? 14번 라인에 요 내용은 상세 내용은 오른쪽에 적는다. 신용카드 매출 수령 금액 합계표라고 되어 있는 요쪽에서 일반 매입 쪽으로 40번 라인에, 그죠? 일반 매입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여기에 1,000만 원과 100만 원을 적어주면 되겠다. 됐습니다. 그 다음 예정신고 과세 매입 세금 계산서 받은 부분이래요. 요거 누락분이랍니다. 매입이면서 예정신고 누락분 12번 라인에 반영이 되어야 되고 상세 내용은 어느 쪽에 적는다, 그죠? 자, 세금 계산서 받은 부분이니까, 그지? 요거를 37번 라인에 금액 적어주면 될 겁니다. 금액이 500만 원입니다. 그지요? 5000 그리고 부가가치세 50만 원 적어주죠. 됐습니다. 이렇게 입력하고 이제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가산세는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고 미납일수는 91일로 한답니다. 우리가 예정신고 때 매출을 누락했었다, 그치?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가산세가 생기게 된다 이겁니다.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출발점은 뭡니까? 납부세액이 출발점입니다. 자, 가산세 계산할 때 예정신고 때 매출만 누락된 게 아니고 매입도 누락된 게 있었다, 그치? 그러니까 가산세 출발점인 납부세 계산할 때 100만 원 요것만 고려할 게 아니고 50만 원 요 부분도 고려해야 된다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예정신고 때 작게 신고한 납부세액은 얼마다고요? 매출세액 100만 원 누락되었고 매입세 공제받을 수 있는 거, 그지? 50만 원 누락되었으니까 100만 원 빼기 50만 원. 50만 원이라는 납부세액만큼이 신고가 작게 되고 납부가 작게 되었었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50만 원에 대해서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계산하자. 과소신고 가산세요. 50만 원 곱하기 10% 5만 원이 원칙인데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 때 반영한다는 거는 6개월 이내 수정신고에 해당한다, 그죠? 그러면 이 부분은 50% 감면적용될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5만 원에서 50% 감면된 2만 5천 원이 정답이 될 거다.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계산해 볼게요. 50만 원 곱하기 하루에 만분의 3이다, 그지? 하루에 150원씩 가산세가 따박따박 붙습니다. 그 다음에 미납일수는 91일로 가정한다, 그지? 그러면 150원 곱하기 91 뭐 이렇게 계산하면 될 겁니다. 금액은 13650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가산세 작업 끝나게 될 거다. 입력합니다. 자, 가산세 오른쪽에 적습니다. 과소신고 가산세 일반 과소신고다, 그치? 출발점은 50만 원 되겠고
정답은 5만 원이 아니고 2만 5천 원. 50% 감면된 금액이더라. 그 다음에 납부부성실 출발점은 50만 원 되겠고 열심히 계산해 보니까 13650 나오더라.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입력 내용 끝나게 되겠다. 됐죠? 맨 아래쪽에 나오는 금액이 7938650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그리고 상세 내용은 이렇게 입력이 되는 거다. 됐습니다. 메뉴 저장하고 닫읍시다. 2번 문항요. 7월 14일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려고 주식회사 파원에서 5천만 원 부가가세 별도로 냅니다. 5천만 원의 기계장치를 매입했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계장치 매입 전자세금 계산서 수치분에 대해서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 그리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생 명세서를 작성하랍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려고 기계장치 샀다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공통사용재화라고 부른다고. 공통사용재화 구입했을 때 세금계산서 받았을 때 적혀있는 부가가치세 전부 다 공제받는 게 아니고 과세 부분만 공제받을 수 있고 면세 부분은 불공제 될 거다 이겁니다. 됐죠?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두 가지 메뉴를 작성해 보랍니다. 자, 이러한 공통사용재화의 구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어떻게 반영돼야 됩니까? 일단 세금계산서 수치분으로는 전체 금액이 입력돼야 될 겁니다. 그죠? 공급가액 5천만 원, 부가가치세 500만 원 이렇게 일단 전부 다 입력된 다음에 면세사업 관련 부분만큼은 불공제돼야 되니까 그 금액만큼은 이제 계산이 되어 가지고 그 금액은 16번 라인에 다시 딱 반영이 되어야 될 거다 이겁니다. 됐죠? 자,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는 일단 세금 계산서 받은 거는 받은 거다 그지? 그래서 51 과세로 금액을 입력합니다. 그래야 그 내용이 세금 계산서 받은 내용이 세금 계산서 수치분이라는 내용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딱 반영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인위적으로 이제 면세 비율만큼 발라내 가지고 요 서식에다가 그 금액이 얼마입니다라고 입력해 주면 그 금액이 자동으로 16번 라인에 반영될 거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작업합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 일단 열고요. 날짜가 언제입니까? 7월 14일입니다. 유형 50일 과세. 공급가액은 얼마요? 5천만 원. 부가가치세 500만 원. 거래처는 어디요? 파원. 전자외부 여고요. 분계는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할 때 하단 분계는 생략하랍니다. 별도 고정자산 등록도 할 필요 없답니다. 됐죠? 분계할 필요 없다라고 했으니까 아래쪽은 공란으로 비워두시면 되고 공란으로 비우려면 분계란에 커서 위치시켰을 때 아래쪽에 안내가 나온다 그죠? 그 중에서 분계 없음 0번을 입력하면 될 겁니다. 그러면 하단부가 공란으로 딱 될 거다. 자, 혼합이라고 되어 있는 요거를 0으로 고치면 됐죠? 상단부만 딱 기재가 되고 하단부는 공란이 되는 것 확인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작업 끝마치고요. 그 다음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생 명세서 작업하면 되겠습니다. 공제받지 못할 부가가치 탭 누르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생 명세서 메뉴 열고요. 기간 입력합니다. 언제입니까? 7월 14일이면 2기 예정에 해당한다 그지? 7월부터 9월 입력하고 탭이 4가지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 탭 안분 탭을 선택하면 되겠지. 자, 안분 기준은 별도 언급이 없으니까 원칙에 따라서 공급가액 기준으로 안분하면 되겠다 그죠? 공급가액 기준 요거 선택하면 되고요.
구분란은 뭐 공란 비워두시고 넘어가면 되겠고. 자, 공급가액 얼마 적어주면 됩니까? 공급가액은 5천만 원. 부가가치세 500만 원 적어주고요. 자, 총 공급가액, 면세 공급가액 이제 적어주면 됩니다. 그죠? 공급가액 그냥 우리 매출이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매출 비율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면세 매출 비율을 발라내자 이겁니다. 그 비율만큼 불공제하겠다. 500만 원에 대해서 그지? 됐습니다. 자, 공통사용재와 구입 시 면세 비율을 발라낼 때 공급가액은 언제 공급가액이요? 당해 과세기간 공급가액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지금은 이번 과세기간이 전부 다 끝난 게 아니고 3개월에 대한 예정신고니까 7, 8, 9월 요 3달 동안의 매출액 비율로 면세 비율을 발라내면 될 거다 이겁니다. 그것이 안분 작업이다. 됐죠?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 문제는 조금 특이한 문제네요. 자, 문제 읽어보면요. 요 공통으로 사용하려고 구입했던 기기장치를 7월 14일에 사놓고 9월 28일에 한 두어 달 있다가 그냥 바로 팔아버렸답니다. 실무에서는 이런 일 잘 없겠지. 그런데 그죠? 잘 없을 건데 이 문제는 특이하게도 요때 팔았다 이겁니다. 동기기장치를 4,200만 원에 중고로 팔았답니다. 주식회사 원상이라는 곳에. 그래서 공통사용재화는 기기장치 하나만 존재한다고 가정한답니다. 딱 하나 요거 공통사용재화 있던 거를 그죠? 5천만 원 주고 사왔던 요거를 그냥 4,200만 원에 팔아버렸다 이거지. 자, 요 공통사용재화를 팔 때는 그러면 4,200만 원에 팔 때 어떻게 우리는 처리해야 됩니까? 4,200만 원 전체에 대해서 다 세금 계산서 발급하는 건 아니다. 그죠? 공통으로 쓰던 물건에 대해서 팔 때는 과세 비율만큼에 대해서는 세금 계산서 발급해야 될 거고 면세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은 계산서를 발급하게 될 거다 이겁니다. 이것이 뭐 공통사용재와 공급에 따른 과세 표준이라는 내용이었다. 그때는 어떤 비율로 과세 면세 비율을 구분할 수밖에 없다고요. 9월 28일 오늘 당장 9월 28일에 당장 세금 계산서 끊어야 되는데 이번 과세 기간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9월 28일에 세금 계산서 끊을 때는 그 구분을 뭐 가지고 할 수밖에 없다고? 직전 과세 기간의 과세 면세 비율 가지고 처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 공부했다고. 맞죠? 직전 과세 기간. 그래서 공통사용재와 공급할 때의 과세 표준에서의 핵심 키워드는 직전이라고 우리 공부했었다 이겁니다. 자, 우리 전산 세무 2급 우리 부가가치세에서는 공부 안 했는데요. 전산 세무 1급 시험에서는 이런 식으로 가끔 출제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법 규정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답니다. 원칙적으로 공통사용재화에 대해서 매입세액에 대해서 얼마만큼을 불공제 받는 건지 안분할 때는 원칙적으로 이번 당해 해당이라고 하나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 면세 비율 가지고 안분하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그 공통사용재화를 이번 과세기간에 팔아먹었다면 요 케이스다 그지? 7월 14일도 2기에 해당하고 올해 2기 9월 28일도 올해 2기에 해당하잖아. 그죠? 요렇게 구입했던 과세기간에 그냥 바로 이렇게 파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요 팔아버릴 때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 면세 비율 가지고 무언가 세금 계산서 발급하는 업무를 처리해버렸으니까 그거하고 서로 앞뒤를 맞추기 위해서 요 공통사용재화 7월 14일에 구입한 부분에 대해서 공통사용재화의 매입세 안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안분할 때도 원칙은 해당 과세기간의 그 비율 가지고 안분하는 게 원칙이지만 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번 구입했던 과세기간에 바로 팔아버렸을 경우에는
그 구입했던 물건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 안분할 때 요것과 앞뒤를 맞추기 위해서 해당 과세기간이 아니고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 면세 비율 가지고 안분하십시오라는 예외적인 규정이 있더라 이겁니다. 이해가시지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러한 일이 생길 일이 잘 없습니다. 뭐 구입했다고 하면 몇 달 있다 파는 게 어디 있습니까? 공통사용재와 일반적으로 유형자산일 건데, 그지?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런 일이 잘 없지만 이론적으로는 앞뒤를 이렇게 맞춘다라는 것이 좀 의미가 있어 보이거든요. 교수님들이 이러한 주제를 좀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인 규정이긴 한데 전산 세무 1급 시험에서는 이론 문제 또는 실기편 문제에서 이렇게 가끔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어렵지는 않죠. 그래서 이렇게도 출제될 수 있다라고 구경해 두시면 앞으로 유사한 스타일로 출제되었을 때 아마도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요게 그러한 예외적인 케이스의 문제다. 그래서 결론은 뭐라고? 요 문제는 이번 과세기간의 요 비율 가지고 안분하는 게 아니고 직전 과세기간. 요 직전 과세기간은 몇 개월입니까? 6개월이다, 그지? 그래서 2018년도 1기에 해당하는 요 6개월의 과세 면세 요 비율 가지고 안분하는 것이 정답이다 이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자료가 이렇게 7월부터 9월에 대한 내용 나와 있지만 요거 써먹지 말고 위에 나와 있는 요 금액 있지? 요 금액 가지고 안분 작업을 하자. 총 공모가액 7억 8천만 원 적으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면세 매출 비율이 얼마입니까? 4억 4천만 원이다, 그죠? 요렇게 적으면 면세 비율 계산되고 불공제 금액 2820512라고 이렇게 자동으로 계산될 겁니다. 요게 이제 불공제 될 거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푸는 문제였다. 자, 내용 저장하고 이제 메뉴 닫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요 문제 작업은 모두 끝났고 참고로 지금까지 했던 매입 매출 전표 입력 작업과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이 작업을 끝내고 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참고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메뉴 열고 기간이 언제입니까? 7월 14일이니까 2기 예정이다, 그지? 7월부터 9월 이렇게 입력하면 우리 조금 전에 세금계산서 수치분으로 매입 매출 전표 입력했잖아, 그지? 5천만 원과 500만 원과 요 내용이 여기 10번 라인에 딱 반영되고 사실은 고정자산 매입이다, 그지? 고정자산 매입으로 이렇게 끌려와야 되는데 하단부 계정 과목을 뭐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것을 입력하지 않고 고정자산 등록도 안 하다 보니까 거기 할 수 없이 지금 일반 매입으로 끌려오고 있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뭐 요렇게 끌려오는 거 정확하게 하려면 수정하면 되겠지. 10번에 있는 거를 11번으로 이렇게 다시 요걸 지우고 11번 라인으로 새롭게 입력하면 되겠지. 어쨌든 이렇게 자동으로 끌려오구나라는 것만 지금 보여드리고 싶어서 지금 요 메뉴 열었다 이겁니다. 자동으로 끌려오구나라는 것만 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금계산서 수치분으로 일단 요 금액이 자동으로 끌려오고 그 다음에 우리 인위적으로 발라냈던 2820512라는 금액이 16번 라인에 이렇게 자동으로 반영된다 이겁니다. 상세 내용은 오른쪽에 적혀 있다, 그죠? 오른쪽 중에서 뭐 50번 라인에 이렇게 반영되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입력해 보았고 참고로 또 하나만 더 부연 설명해 볼게요. 참고로 매일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이렇게 51이라는 걸로 입력하는 게 당연히 정답인데요.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그러한 기능도 있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54 불공으로 처리해 놓고 불공제 사유 쪽에 이제 금액 입력해 볼게요. 5000000 500만 원 파원이라고 뭐 입력합시다. 전자요. 분기 없음이고 자, 요 불공제 사유 쪽을 검색해 보면 아래쪽에 공통 매입세액 안분 계산분이라고 9번이라고 뭔가 등록이 돼 있다고 그죠? 요거를 선택해도 된답니다. 요렇게 입력하면 요 내용이 자동으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요 메뉴로 자동으로 그 내용이 끌려올 수 있다라는 편의 기능이 있대요. 그래서 요 편의 기능 사용해서 54 불공으로 입력해도 요 문제 정답으로는 인정된다랍니다. 참고로 소개해 드렸고요. 실무에서 이런 내용 전혀 사용 안 하거든요. 별로 실익은 없는데 그냥 참고로 이런 내용 소개해 드렸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만약 입력을 했다고요. 54 불공으로 해서 붉은 사이 쪽에서 요거를 9번으로 선택했다고요. 그러면 요 내용이 우리 조금 전에 봤던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 쪽에 자동으로 끌려와진답니다. 요 메뉴 열어가지고 전표 데이터 불러오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라고 클릭하면요. 요 조금 전에 입력했던 거 있죠? 요 금액이 자동으로 이렇게 불러와지더라 이겁니다. 참고로 소개해드렸다. 자, 다만 이제 불러와질 때 총 공급가액은 어떻게 불러와지겠습니까? 이번 3개월의 회계 모듈에 있는 매출 금액이 끌려올 겁니다. 그죠? 요 금액으로 끌려올 겁니다. 요렇게 끌려왔을 때는 이 문제는 요거 그대로 쓰면 안 되고 요 금액을 쓰기로 했다 그죠? 그래서 요렇게 끌려왔을 때는 요거를 이제 제대로 이제 수정해야 될 거다 이겁니다. 780-000-000 요거를 440-000-000으로 됐습니다. 참고로 이 내용 소개해 드렸고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저는 삭제해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저는 삭제해 버릴 거예요. 참고로 소개해 드렸다. 됐습니다. 열려있는 메뉴 닫고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문제 3번. 다음의 결산 정리 사항에 대해서 결산 정리 분계를 하거나 입력해서 결산을 완료하십시오. 결산 문제다 그죠? 자, 1번 문항. 결산일 현재 당사의 장기 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결산 시 회계 처리를 하십시오. 신한은행 차입금, 국민은행 차입금 있고요. 차입기간 3년이네요. 각각. 자, 신한은행에 대한 차입금은 2017년도 1월 초부터 2019년도 말까지고요. 국민은행에 대한 차입금은 2018년도 1월 초부터 2020년 말까지입니다. 만기 일시성한이랍니다. 자, 현재 요 두 차입금이 전부 다 장기 차입금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신한은행의 차입금은 만기가 언제라고요? 2019년도 말, 내년도 말이다 이겁니다. 올해 결산일인 2018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볼 때 올해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차입금이다 이거지. 그래서 이 차입금은 올해 재무제표에는 이제 더 이상 장기 차입금으로 기록되면 안 됩니다. 뭘로? 유동성 장기 부채로 기록되어야 될 거다. 따라서 1,200만 원을 차변의 장기 차입금, 부채의 감소 기록하고 대변의 새로운 이름의 부채의 증가, 유동성 장기 부채로 대변을 기록해야 될 거다. 됐죠? 수동결산이다. 그죠? 회계관리 버튼 누르시고 일반 점표 입력 메뉴 열어서 12월 31일자로 입력합니다. 차변 장기 차입금 신한은행 금액 1,200만 원. 대변 장기 유동성 장기 부채 신한은행 1,200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고 2번 문항 단기에 납입한 보험료에 대한 자료를 참조하여 적절한 회계 처리를 하십시오. 단 기간 계산은 월할 계산한답니다. 자, 보험료 10월 1일 날 보험료 냈답니다. 기간은 2018년도 10월 1일부터 2019년도 9월 30일까지랍니다. 화재 보험료 공장에 대한 거래입니다. 납입금액 500만 원인데 회사는 10월 1일 날 보험료 납부할 때 전부 다 자산으로 즉 선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답니다.
자, 12개월치 보험료를 낼 때 500만 원을 전부 다 선급 비용으로 처리했는데 사실은 올해에 해당하는 부분도 섞여 있다 그죠? 올해에 해당하는 부분은 선급 비용 아니고 올해의 보험료라는 비용이니까 제대로 수정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올해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자, 500만 원이 12개월치니까요. 500만 원 나누기 12 하면은 한 달에 4일 6,666.666 뭐 이렇게 나오네요. 자, 요거가 한 달치인데요. 요거 중에서 요거 곱하기 몇 달? 올해 10월, 11월, 12월 세 달치. 그죠? 요 금액 곱하기 3 한 금액만큼은 올해의 비용, 보험료, 코드 번호 500번대 코드로 고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현재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이 너무 크니까 대변에다가 요 금액을 입력하고 차변을 보험료 500번대 코드로 이렇게 입력하자. 됐죠? 수동 계산입니다. 자, 요 내용 먼저 입력합니다. 자, 차변 보험료 500번대 코드다. 그치? 금액은 계산해 봐야 되겠네요. 자, 416666.666 곱하기 3 하면은요. 1250000 나옵니다. 1250000. 다시 적어 볼게요. 500만 원. 500만 원. 곱하기 12분의 3 이렇게 되잖아. 그지? 그러면 1250000 톡톡에 나올 거고요. 자, 요 금액을 회계 처리한다. 대변을 선급 비용으로 됐습니다. 이렇게 회계 처리했고 그 아래에 있는 내용 분석해 봅시다. 4월 1일에 보험료 냈답니다. 100만 원. 기간은요. 2018년도 4월 1일부터 2019년도 3월 말까지랍니다. 자동차 보험료고 영업 부문이랍니다. 자, 요 12달치 보험료 내면서 100만 원 전부 다 비용으로 처리했답니다. 올해의 보험료로 코드 번호 800번대 코드로 회계 처리했는데 요 중에서는 분명히 내년분이 섞여 있다 이겁니다. 그 부분만큼은 올해 비용이 아니고 선급 비용으로 기록해야 된다 그죠? 그 부분은 금액 얼마입니까? 자, 100만 원 나누기 12달 하면 요것도 1로 안 떨어지네. 그러면 이렇게 계산합시다. 100만 원 곱하기 12개월 중에서 내년치에 해당하는 부분은 내년 1, 2, 3월 세 달이다 그죠? 100만 원 곱하기 12분의 3 계산하면요. 25만 원 계산됩니다. 요만큼은 선급 비용으로 기록돼야 되니까 현재 비용이 너무 크니까 차변에 그지? 그 부분만큼을 대변으로 처리하고 대변에 보험료 25만 원 기록하고 차변을 선급 비용이라고 기록해야 될 거다. 됐습니다. 뭐 이렇게 출제가 되었네요. 보실 수 있겠지요? 기중에 자산으로 처리했는지 비용으로 처리했는지 그것만 잘 파악하면 문제 언제든지 풀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이 부분 그러면 금액 입력합니다. 자, 여기서 요 아래쪽에다가 그 내용을 입력하면 위에 있는 두 개 라인의 차변 대변 금액이 일치하기 때문에 그 다음 라인에 입력하는 순간 전표 번호가 좀 달라질 겁니다. 뭐 특별한 언급 없으니까 뭐 정답으로 인정은 되겠지만 이왕이면 조금 동일한 문제의 내용이니까 요 붕괴에 대해서 4개 라인의 붕괴에 대해서 동일한 전표 번호로 입력하는 것이 조금 더 좋을 수 있겠다 그죠? 저는 그렇게 입력하려고요. 그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커서를 여기 위치시킨 다음에 전표 삽입이라는 버튼 누르시면 줄이 한 줄 생길 겁니다. 그렇게 작업하면 되겠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그냥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요 기존에 있던 내용에서 그 아래쪽에다가 입력해도 당연히 정답으로 인정된다. 꼭 하나의 전표를 입력하라는 그런 언급 없으니까 그죠?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저는 그냥 이렇게 진행합니다. 자, 요 25만 원에 대해서 입력합니다. 차변에
선급 비용 25만 원. 그 다음에 대변에는 이번에는 보험료다, 그지? 보험료, 판매비와 관리비 해당하는 거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입력했고, 선급 비용이라는 것이 차변에도 입력되어 있고 대변에도 입력되어 있으니까 요 두 개를 상계 가지고, 그지? 상계된 금액을 대변 쪽에다가 입력해도 뭐 당연히 정답이 인정되겠지. 편한 대로 하십시오. 3번 문항 봅시다. 기말 재고 실사 과정에서 제조부문 종업원 복리후생으로 지급한 제품 725만 원의 처리가 누락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 무슨 말입니까? 기말 제품에서 요만큼을 좀 차감시키라 이 말이다, 그죠? 차감된 이유는 뭐라고? 복리후생비다 이겁니다.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제품이 매출 원가가 아닌 이유로 감소하니까 대변에 입력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적요 8번 타기정 대차를 꼭 입력해 주자, 그지? 그래야지만 프로그램 내에서 매출 원가가 정확하게 계산될 겁니다. 그 문제입니다. 입력할게요. 수동 계산이다, 그죠? 자, 대변의 제품 그렇게 입력하고 정확하게 검색장 다시 띄워서 제품 검색한 다음에 입력합니다. 자, 금액은 7250000 이렇게 입력하고 대변 제품에 대해서 적요 8번을 꼭 잊지 말고 입력해 주자. 차변은 뭐 복리후생비입니다. 복리후생비인데 제조부문 종업원이라고 언급했으니까 차변 코드 번호는 500번대 코드가 되겠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입력 완료. 4번 문항 2018년도에 대한 이익잉여금 처분 시 보통주 주식 배당 1,000만 원, 보통주 현금 배당 1,000만 원, 사업 확장 적립금 적립 700만 원을 2019년도 3월 10일에 결의하였다. 당기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작성하십시오. 단 금전 배당에 대한 이익준비금은 무시한답니다. 됐죠? 자,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작성 문제입니다.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메뉴 열고 뭐 저장된 데이터 불러올까요? 라고 묻는 보조창 나타날 겁니다. 예 누르든 아니요 누르든 채점하고는 상관없을 겁니다. 자, 당기 처분 예정일은 언제라고요? 2019년 3월 10일. 자, 그 다음 처분 내용 적어주면 되겠다. 주식 배당 1,000만 원. 현금 배당 1,000만 원. 사업 확장 적립금 적립 700만 원. 현금 배당의 10%만큼 이익준비금 적립하는 것이 일반적일 건데 이 문제에서는 그런 내용 무시하십시오라고 언급했으니까 그냥 공란 피워두시면 되겠다. 됐습니다. 이렇게 입력했고요. 잊지 말자. 뭐 상단부에 있는 전표 추가 클릭하는 것.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요 4번 문항도 작업 끝났다. 참고로 우리 실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동결산 항목들 입력한 다음에 결산 자료 입력 메뉴 열어가지고 1년의 원가의 흐름에 대한 분계를 딱 생성시킨 다음에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메뉴 열어서 마감 전표까지 생성할 겁니다. 실무라면 그렇게 되겠지만 우리는 지금 시험 치는 입장이잖아, 그지? 그래서 자동 결산 항목이 출제되지 않고 수동 결산 항목과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작업만 이렇게 나왔다고요? 그러면 굳이 결산 자료 입력 메뉴 작업을 안 해도 전혀 채점에 지장 없습니다. 됐습니다. 이 부분까지 부연 설명드렸고요. 자, 열려있는 메뉴 전부 닫고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문제 4번 원천징수요. 자, 1번 문항 2018년도 3월 1일에 입사한 나 대리사원
코드번호 311번이고 남성이고 사무직이고 세대주랍니다. 요 사람과 관련된 자료이다. 사원등록 메뉴의 부양가족 등록 탭을 작성하고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사람은 반드시 기본공제를 풀라고 입력하십시오. 그 다음에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의 소득명세 탭, 월세주택 임차차입 탭,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작성하랍니다. 할 게 많다 그지?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 탭 작업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소득세 부담 최소화를 가정한답니다. 됐습니다. 이제 하나씩 따박따박 입력합시다. 자, 원천징수 탭 누르고 사원 등록 메뉴 엽니다. 나 대리 사원에 대해서 부양가족 명세 탭 클릭해서 이제 작업하면 되겠다. 자, 약간 이렇게 메뉴 올릴게요. 화면을 올립니다. 자, 나 대리에 대해서는 입력되어 있고요. 자, 나 부친 입력합시다. 나 부친. 입력하기 전에 아래쪽에 있는 내용 먼저 파악할게요. 자, 나 대리 씨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위 가족관계 증명서에 나오는 가족뿐이랍니다. 됐죠? 부모님은 소득 없고요.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 대상이 아니랍니다. 형제가 여러 명 있을 때 형제 중에 한 사람만 자기 부모를 자신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써먹을 수 있을 거다 그죠?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나 대리 씨가 요 부모님을 자신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써먹으면 된다 이겁니다. 자, 배우자는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이랍니다. 됐죠? 이 부인이라는 배우자는 2018년도 기타 소득 금액 일시적인 인적 용역을 제공한 기타 소득에 해당한답니다. 기타 소득 금액이 400만 원 있고요. 자녀들은 소득이 없답니다. 자, 부인에 대해서 기본공제 대상자 되는지 파악해 봅시다. 배우자의 경우 나이 요건은 안 따진다 그지? 소득 금액 요건만 따지면 되는데 기타 소득 금액이 400만 원이랍니다. 기타 소득 금액이 연 300만 원 이하라면은 분리과세 선택할 수 있다 그지? 그런데 400만 원이니까 분리과세 선택 같은 거 못 하고요. 그냥 종합과세가 적용되는 종합소득금액이 된다 이겁니다. 종합소득금액이 400만 원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종합소득금액이 400만 원이라면 소득금액 요건 충족 못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가 없고 설사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추가공제에 해당하는 장애인 공제 같은 거 전혀 적용할 수 없다라는 것이 결론이다. 됐죠? 그 다음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정확한 걸로 가정한답니다. 됐습니다. 파악했습니다. 요 사람들 전부 입력하면 되고 이 부인은 기본공제 대상자 안 된다. 됐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나 요건만 따져가지고 기본공제 대상자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면 되겠네요. 됐습니다. 자,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니까요. 저도 교재 내용 보면서 입력할게요. 자, 먼저 나 부친입니다. 나 부친. 소득자의 직계 존속 1번 선택하면 되겠고 주민등록번호가 4710201845282. 자, 기본군요 대상자 71세니까 그지? 기본군요 대상자 되겠네요. 60세 이상 요거 선택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경로우대도 자동으로 체크된다 그지? 70세 이상이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1. 김모친 입력합니다. 4912112842854623. 자, 모친도 69세니까 그지? 60세 이상 체크하면 되겠고 70세 이상은 아니니까 경로우대는 체크가 안 됩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배우자
3번 선택하고요. 이름 뭐라고? 이부인. 자, 주민등록번호가 791120284518 됐습니다. 배우자 기본공제 대상자 되면은 이 배우자 선택하면 되는데 기본공제 대상자 아니다 그지? 소득금의 요건 충족 못하니까 따라서 0부라고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해서 체크할 여지가 전혀 없다. 그다음 자녀입니다. 직계비속 자녀 선택하고 나 대한. 자, 주민등록번호가 091113345857. 자, 나이가 9세니까 그지? 20세 이하 체크하면 되겠다. 즉 기본공제 대상자가 된다 이겁니다. 그다음 나민국 1230 3845 이렇게 적어주고 나이가 7세니까 20세 이하 체크하면 되겠다. 즉 기본공제 대상자가 맞다. 그래서 제시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서 배우자 빼고는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기본공제 대상자가 맞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다. 자, 이제 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지출 금액이 나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이제 따박따박 입력하면 될 겁니다.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에. 다만 그거 입력하기 전에 나이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나 부친 김모친 나이가 71세 69세입니다. 추가 공제에 해당하는 경로우대 공제는 나이 기준점이 몇 세라고요? 70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의료비에 대해서 경로자에 대한 의료비인지 아닌지 판단할 때는 나이 요건 구분 기준이 몇 세였습니까? 65세였습니다. 그죠? 그거 좀 유의하자고 했습니다. 따라서 나 부친 김모친이 혹시라도 의료비가 있다면 그 부분은 의료비 중에서 일반 의료비 말고 경로자 우대비 의료비 그쪽으로 적어야 될 겁니다. 됐습니다. 됐어요. 이 정도 체크했고요. 자, 사원 등록 메뉴 닫습니다. 자, 그다음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 열고 F2 버튼 눌러서 나 대리 사원 불러오고 이제 작업 시작하자. 해야 될 작업이 소득 명세 탭, 월세 주택 임차 차입 탭, 연말정산 입력 탭 요 세 가지 탭을 작업해야 된다. 자, 먼저 종전 근무지 관련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다가? 소득 명세 탭에다가 작업하면 되겠다. 자, 근무 기간은 2018년 1월 초부터 2월 말까지 근무했다고 그러네요.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종전 여기다가 회사 이름 주식회사 텍스. 저도 여기 내용 보면서 입력합니다. 자, 주식회사 텍스라고 되어 있고요. 그 사업자 등록번호가 615 8133 224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고 근무 기간은 2018-01-01 2018-02-28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다. 그 다음 급여는 900만 원, 상여는 100만 원입니다. 그 급여 900만 원, 상여는 100만 원. 이렇게 입력하고 4대 보험 낸 거,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나와 있다 그죠?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하단부 내려가면 국민연금 315000. 그 다음 건강보험 256200. 장기요양 17660.
고용보험 45500. 자, 이렇게 입력하고. 자, 생명세 여기 중요하다 그지? 항상 금액이 제시가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 이렇게 세 가지가 제시된다고 했습니다. 이 중에서 전 직장에서 낸 세금은 무엇이 전 직장에서 낸 세금이라고요? 요 세 개 중에서 결정세액이라고 했습니다. 됐죠? 기납부세액 의미는 뭐라고요? 전 직장에서 1월부터 2월까지 2달 동안 근무했는데 요 2달 동안에 원천징수 통해서 세금 냈던 게 요거다 이겁니다. 됐죠? 그리고 그 2달에 대해서 열심히 연말정산해 보니까 결과값이 0원으로 나오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원천징수했던 거 다시 돌려줄 수밖에 없다고 그죠? 그 내용이 차감징수세액으로 적힌다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 직장에서 냈던 세금은 얼마라고? 0원이 된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요 세금액 중에서 0원이 정답이다. 요게 항상 출제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기납부세액 쪽에는 0원 이렇게 적는 것이 정답이고요. 어설프게 뭐 다른 금액 적으면 감점돼 버린다. 됐습니다. 이렇게 소득 명세 탭 작업 끝났고 이제 그다음 내용 넘어갑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랍니다. 나 대리 본인 및 가족들의 자료고 의료비는 전부 나 대리가 지출했답니다. 아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외의 다른 자료는 없고요. 자, 먼저 보장성 보험료 자료입니다. 나 대리가 낸 것도 있고 이 부인이 낸 것도 있습니다. 일반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서 공제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소득금의 요건, 나 요건 모두 충족하는 즉 기본 공제 대상자에 대한 부분만 인정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인은 소득금의 요건 충족 못하기 때문에 기본 공제 대상자 아니다 그지? 따라서 이 부인에 대한 보장성 보험료는 공제 대상 아니고 나 대리에 대한 요 60만 원만 공제 대상입니다. 60만 원 적어줍시다. 연말정산 입력 탭에다가 입력하면 되겠다 그죠? 자, 화면 확대 버튼 눌러서 조금 보기 편하게 만든 다음에 일반 보장성 보험료 이쪽에다가 금액 60만 원 적어줍니다. 그 다음 의료비입니다. 의료비 나 부친에 대한 의료비다. 우리 아까 정리했다 그지? 나 부친에 대한 의료비는 경로자에 대한 의료비라는 데다가 입력해야 되겠다. 금액 얼마요? 3220000. 어디? 경로자에 대한 의료비. 여기다가 3220000 됐습니다. 그 다음 의료비인데 이번에는 이 부인에 대한 의료비입니다. 의료비는 나 요건, 소득금의 요건 따지지 않고 다 공제 인정해 주니까 그지? 이 부인은 소득금의 요건 충족 못해가지고 기본 공제 대상자가 아니지만 요 이 부인에 대한 의료비도 공제 가능하다 이겁니다. 됐죠? 일반 의료비 쪽에다가 490만 원 적어주자. 됐습니다. 그 다음 교육비입니다. 나 대안에 대한 초등학교 등록부인 모양이다. 그죠? 초등학교에 낸 교육비 120만 원 적어주면 되겠지. 교육비. 초중고 여기다가 120만 원 적어주고요. 자, 120만 원 적어주고요. 그 다음 신용카드 적어봅시다. 신용카드 누가 쓴 겁니까? 이 부인이 쓴 거네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한다고 했습니까? 나 요건, 소득금의 요건 중에서 나 요건은 안 따진다고 했습니다. 나 요건 충족 못해도 되는데 소득금의 요건은 충족해야 된다라고 판단했다. 이 부인은
소득금의 요건 충족한다 못한다? 못한다고 했다. 그지? 그래서 이 부인이 아무리 많이 신용카드 이렇게 써도 공제 하나도 안 된다가 결론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요런 내용을 요 해당 신용카드 등 사용액란에 적는 순간 감점되어 버린다.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월세 자료가 나와 있네요. 월세 자료는 월세 주택 임차 차입 탭에다가 그 내용 입력하면 그 내용이 연말정산 입력 탭으로 자동으로 싹 끌려온다고 했습니다. 자, 아래는 나 대리씨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월세 계약서 일부랍니다. 나 대리씨는 무주택 세대주례입니다. 자, 월세액을 지급했다는 것은 이체 확인서로 확인되었답니다. 내용이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메뉴 열어가지고 바로바로 입력하는 식으로 진행할게요. 자, 요 월세 주택 임차 차입 탭에서 네모 1번 월세액 세공제 명세 이쪽에다가 입력하면 되겠다, 그죠? 자, 임대인명 집주인 누굽니까? 이름이 아래쪽에 나와 있다, 그죠? 주인장입니다. 이름 주인장. 주민등록번호요. 36 0422 106 8541. 유형은요, 유형란에 커서 위치시키고 F2 버튼 누르면 검색창 나타납니다. 요 중에서 아파트. 면적은요, 나와 있다고 그죠? 69제곱미터. 주소는 나와 있다고 그죠? 요 계약서에.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 아파트 103호. 됐죠? 됐습니다. 개시일은 임대기간 언제냐 이 말입니다. 개시일은 2018년도 2월 1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 24개월이 임대차 기간입니다. 2018-0201 2020-0131 연간 월세 요란을 좀 주의해야 되겠다, 그죠? 자, 한 달에 월세가 12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12개월이 아니고 올해 2월 1일부터 임차했으니까 11개월치가 돈 나갔을 겁니다. 120만 원 곱하기 11 하면 1320만 원 계산되고요. 그거를 여기에 적어주면 되겠다. 그러면 공제 대상 금액, 그 다음에 뭐 세공제 금액은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딱 계산될 겁니다. 자, 이렇게 입력하면 문제에서 나와 있는 거 모든 작업 끝났고요. 오케이, 메뉴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닫히는 거 보니까 자동으로 저장되는 모양이다, 그지요? 오케이. 2번 문항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기타 소득자 등록, 이자 배당 소득 자료 입력 메뉴에 관련 자료를 입력하고 원천 징수세액을 계산하십시오. 자, 소득자별 이자 소득 지급 내역이랍니다. 우리 회사가 이자 주었다 이겁니다. 상대방 회사 이름은 주식회사 대한이라는 곳이랍니다. 이자 500만 원 상대방한테 주었다. 2018년도 3월 10일 날 이자 주었대요. 당사가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을 상대방한테 준 거고, 그 돈 받는 상대방 회사 주식회사 대한은 제조업을 영위하고 본점이 국내에 소재하는 내국 법인이랍니다.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 징수세율은 다음과 같답니다. 일반 이자 소득, 비영업 대금이익. 자, 주식회사 대한이라는 회사는 제조업하는 회사랍니다. 본업은 제조업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돈이 좀 남아가지고 우리 회사한테 돈을 좀 빌려주었다 이거지.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왔으니까 이자를 주어야 된다 그죠? 500만 원 주는 거다. 자,
돈 이자를 받는 주식회사 대한 입장에서는 요런 걸 뭐라고 부른다고 했습니까? 본업이 아니면서 돈 빌려줘 가지고 이자 받는 거를 비영업 대금 이익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 경우는 우리가 원전징수 할 때 몇 퍼센트? 25%를 원전징수 한다 이거지. 요런 내용 우리 법인세 이론편에서 열심히 공부했다 그죠? 그 내용이 출제된 겁니다. 자, 요 내용. 자, 돈 받는 요 주식회사 대안이라는 내용을 기타 소득자 등록에다가 입력하면 되겠고, 이자 주는 금액과 원전 제수하는 금액을 이자 배당 소득 자료 입력 메뉴에다가 입력하면 될 것이다. 됐지요? 자, 원전 징수 화면에서 기타 소득자 등록 메뉴입니다. 자, 여기다가 코드 번호 002번으로 하랍니다. 002 회사 이름 주식회사 대한 입력하시고, 자, 거주 비거주 나와 있는데 법인이니까 거주자 비거주자라는 거 의미가 없다 그죠? 공란으로 비워두시면 됩니다. 그런데 거주 구분란을 공란으로 비워둔 상태에서 소득 구분에서 비영업 대금 이익이라고 검색해 보면 똑같은 이름인데 여러 개가 지금 검색되는 프로그램상의 약간 불완전성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인이다 하더라도 우리 지금 내국 법인이니까 그지? 그냥 거주 구분으로 따지면 거주라고 볼 수 있다 이겁니다. 이걸 좀 선택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소득 구분에서 비영업 대금 이익을 검색하면 딱 하나만 이렇게 검색됩니다. 아시겠지요? 자, 이렇게 입력하고 내국인 여부 이것도 뭐 내국인이라고 보면 되겠다 그죠? 선택해 주시고, 자, 소득자 구분 안에서 검색창 띄워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요 중에서 법인이니까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할 거다 그지? 검색되는 항목 중에서 사업자 등록번호라고 언급되어 있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211번이라고 되어 있는 요 내용밖에 없거든요. 요거를 선택해 주십시오. 자,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하는 211 선택한 다음에 실명, 비실명, 비실명이라는 별도 언급 없으니까 그지? 설명이라고 선택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개인 법인 구분도 211 이렇게 입력하면은 법인이라고 자동으로 딱 표시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수정해야지. 법인이잖아, 그지? 2번이라고 선택해 줍시다. 사업자 등록번호 전 이제 교재 보면서 적을게요. 자, 20811234 적어주고, 이렇게 하면 이제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는 내용 모두 입력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한 다음 메뉴 닫으시고요. 이제 이자 배당 소득 자료 입력 메뉴 엽니다. 이렇게 입력 열고 메뉴 열고 지급한 날짜 3월 10일 입력하시고, 자, 코드란에 커서 위치시킨 다음 검색창 띄워서 주식회사 대한 끌고 오시고, 그러면 기타 소득자 등록 메뉴에 입력되어 있는 내용이 자동으로 이렇게 쫙 끌려오거든요. 이제 여기서 자, 귀속연월 3월로 자동으로 채워지는데 뭐 그냥 그대로 놔두면 되겠다 그죠? 이제 하단부 내용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이자 지급 대상 기간이라는 부분 언급 없고요. 이자율이라는 부분 언급 없으니까 공란 비워두시고 금액만 적으면 되겠습니다. 얼마요? 500만 원. 그리고 세율은 25% 자동으로 딱 표시되네요. 그죠? 이렇게 하면 원천 징수해야 되는 금액, 세액이라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세액은 나라에 내는 국세인 법인세를 말할 겁니다. 그죠? 법인세 125만 원. 그리고 그 금액의 10%만큼 지방소득세다. 그죠? 이렇게 표시가 될 겁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작업 끝났고, 메뉴 뭐 저장이란 버튼 따로 없는 거 보니까 자동으로 저장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메뉴 닫으시면 되겠다. 됐습니다. 지금까지 문제 4번 풀었고요. 이제 문제 5번 법인 조정 넘어갑니다. 자, 법인 조정 문제 또 다소 시간이 걸리니까요. 우리 지금까지 내용을 실기편 전반부로 딱 마무리하고요. 뒷부분은 다음 강의로 계속